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하죠. 저희가 받은 자료 묶음의 첫 문장이 정말 대담합니다. 러시아가 사실상 파산했다. 네,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지난 3년간의 전쟁이 어떻게 그 강대국 러시아를 벼랑 끝으로 몰아낸지, 또 이 경제적 파탄이 푸틴의 권력, 그리고 저 북한과의 관계,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지정학적 판 전체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감상적인 평가나 정치적인 수사 이런 건 다 빼고요. 오직 숫자에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경제 데이터라는 차가운 현실이 러시아의 정치적, 군사적 결정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과관계를 한번 추적해 보는 거죠. 특히 자료에 담긴 구체적인 숫자,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비화들이 많거든요. 이걸 통해서 뉴스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동력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침 최근에 그 뉴스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 석유 수출항을 공격했다는 거요. 이게 분명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시도일 텐데 자료에서는 이런 공격조차 사소한 이야기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뜻인데 그 진짜 문제라는 전쟁 비용 대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그게 심각하다는 말로는 좀 부족할 정도입니다. 핵심적인 수치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난 3년간 러시아가 전쟁에 쏟아부은 비용이 러시아 1년 GDP의 60%를 넘어섰습니다. 잠깐만요. 60%요? 네, 60%입니다. 1년 GDP의 60%? 이건 뭐 재정이 어렵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맞습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죠. 자료의 표현을 빌리면 말 그대로 거덜났다는 겁니다. 와, GDP의 60%라니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러시아 경제 체급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러시아 GDP가 어느 정도 수준이죠? 러시아의 명목 GDP가 약 2조 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2조 달러? 네, 대한민국의 한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사실 우리랑 비슷하거나 유가가 낮을 때는 오히려 우리보다 작을 때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경제의 질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같은 제조업 기반 경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 경제는 이 자료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석유나 천연가스 팔아서 먹고 사는 제3세계형 자원 의존 경제 구조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튼튼한 제조업 기반 없이 오직 자원 판매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 의존하는데 그 엔진으로 번 돈을 전쟁에 다 태워버리고 있다 이 말이군요. 하루에 쓰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자료에 따르면 하루 전비가 적게는 5억 달러, 많게는 10억 달러로 추산돼요. 10억 달러요? 네, 보수적으로 안 보고 최대치인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네네.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3,650억 달러입니다. 와, 2조 달러 GDP의 거의 20%에 달하는 돈이 매년 그냥 공중에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3년이면 1조 달러가 넘는 돈이죠. 한국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이 그냥 호공으로. 정말 천문학적인 출혈이네요. 그런데 이런 순수한 재정적 계산이 현실의 모든 걸 설명해주진 못할 것 같아요. 돈은 어떻게든 다시 찍어낼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으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이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더 치명적인 손실이 있다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계산에는요, 사망하거나 전투 불능 상태가 된 100만 명의 인적 피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00만 명이요? 네. 돈도 돈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젊은 세대 100만 명이 사라지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이 부분이 러시아 젊은 세대의 분노를 거의 임계점까지 밀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전쟁 초기에는 애국심의 지지율이 높았을지 몰라도 3년의 소모전 끝에 남은 게 경제 파탄이랑 친구들의 죽음뿐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인구 구조의 붕괴나 노동력 부족 같은 장기적인 재앙으로 이어지겠네요. 맞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미래 세대가 사라지고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은 늘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졌죠. 이 자료가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라는 단어까지 쓰는 걸 보면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소련 붕괴 직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비교하는 대목이 흥미로운데 이 비교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단순 비교를 넘어서서요.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구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간 전쟁을 치른 대가로 제국이 해체되는 운명을 맞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분석에 따르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불과 3년 만에 아프간 10년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은 돈과 인명을 집어삼켰다는 겁니다. 와, 10년 걸릴 붕괴의 과정이 3년으로 압축됐다는 분석
분석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출혈의 속도와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다는 의미고요. 아프간 전쟁이라는 상처가 골마 터져서 그 거대했던 소련이 무너졌는데 그보다 훨씬 깊고 심각한 상처를 이렇게 단기간에 입은 푸틴 정권이 과연 온전할 수 있겠느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부의 출혈과 외부의 압박이 동시에 가해지는 상황이군요. 네, 여기에 외부 변수도 작용합니다. 자료는 트럼프의 계산법을 흥미롭게 분석하는데 푸틴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자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강화하는 등 러시아의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다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군사적인 손실도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 러시아군 내 상징과도 같았던 그 탱크 군단이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전쟁 전에 러시아가 보유했던 탱크가 약 2만 대로 추정되는데요. 2만 대요? 이 중 절반인 1만 대가 파괴되거나 노약되었습니다. 절반이나요? 자료는 이 손실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 극심한 피해라고 단언합니다. 최신형 탱크 한 대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무기 손실이 아니죠. 국방력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군요. 맞습니다. 한때 세계를 위협했던 군사 강국의 민낯이 드러난 거죠. 미군 장성들이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방식으로 싸우는 걸 보고 경악했다는 비화도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동안 러시아의 군사력이 얼마나 과대평가되었는지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경제, 정치, 군사, 어느 한 곳 성한 데가 없는 총체적 난국이네요.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필사적으로 외부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할 텐데 자연스럽게 북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북러 관계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반미 연대 같은 그런 끈끈한 관계와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여요. 끈끈함과는 정반대죠. 한마디로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 찬 거래 관계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얽혀 있지만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역시 돈입니다. 돈이요? 에 따르면 김정은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한 대가로 받아야 할 돈의 30분의 1도 받지 못했다면서 내부적으로 극심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30분의 1이요? 아니 그건 거의 사기당한 수준 아닙니까? 전쟁으로 파산 직전이라지만 그래도 러시아가 동맹국 뒤통수를 저렇게 칠 이유가 있나요? 러시아도 할 말은 있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품질 문제죠. 품질 문제요? 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인데 전장에서 수거된 북한제 포탄의 절반 가까이가 불벌탄이라는 겁니다. 아, 절반이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싸우는 병사들한테 불량품을 쥐어준 셈이니까 제값을 쳐줄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너희들이 준 물건이 이 모양인데 무슨 돈을 다 달라는 거냐?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악순환입니다. 그럼 북한이 돈 대신 다른 걸 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들이 늘 원했던 첨단 군사 기술 같은 것들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북한의 진짜 목표는 돈이 아니라 ICBM 재진입 기술이나 핵 잠수함 같은 게임 체인저 기술일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 거래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딜레마에 부딪힙니다. 러시아가 자국의 생존과 직결된 최상위 기술을 북한에 넘겨줄 리가 만무하니까요. 자료에 아주 쉬운 비유가 나옵니다. 기술은 95%만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 주려면 100%를 다 줘야 하는데 그 순간 북한은 러시아도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될 수 있거든요. 애초에 성립 불가능한 거래인 거죠. 대산이 맞물려서 북한을 만족시켜줄 수가 없는 구조군요. 돈도 없고 기술도 줄 수 없고 이 관계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처럼 돈이 넘쳐나는 나라라면 불량품이라도 전략적 가치를 보고 값을 후하게 쳐줄 수 있겠지만 지금 러시아는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이죠. 결국 북한은 기대했던 돈도 기술도 얻지 못하고 러시아는 불량 무기에 대한 불만만 쌓여가는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태로운 동맹입니다. 북한의 전략적 계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의 회고록에 담긴 내용은 정말이지 우리가 알던 북한에 대한 모든 상식을 뒤엎는 수준입니다. 김정은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한 대목이었어요. 네, 이 부분은 북한을 이해하는 기존의 프레임을 완전히 흔들어버릴 수 있는 충격적인 일화입니다. 폼페이오가 CIA 국장 신분으로 극비리의 평양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이 먼저 미국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떠보자 폼페이오가 아주 살벌한 농담으로 받아쳤다고 하죠. 어떤 농담이었는데요?
미국은 적국 지도자 암살을 공식 정책으로 삼진 않습니다. 다만 CIA나 해병대 같은 곳에서 당신을 죽일 계획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요. 와, 정말 피가 마르는 대화네요. 사실상의 협박인데 그걸 농담처럼 던진 거군요. 그렇죠. 잠시 냉랭한 분위기가 흐른 뒤에 폼페이오가 화제를 돌렸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들으니 남한에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당신이 아주 좋아할 거라고 하던데요. 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김정은의 반응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기에?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이 책상을 쾅 치면서 박장대소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놈들 중국말은 거짓말이니 믿으면 안 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중국은 북한을 티베트처럼 만들 겁니다. 주한미군이 여기 있기에 내가 지켜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김정은이 자신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게 핵무기가 아니라 주한미군이라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수십 년간 이어온 북한의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입니다. 이 일화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한 사람의 회고록에만 의존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주장인데요.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폼페이오 본인이기 때문에 그의 시각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죠. 하지만 이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정학적 맥락에서 분석해보면 놀랍도록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 입장에서 진짜 실존적인 위협이 과연 저 바다 건너 미국일까요? 아니면 국경을 맞댄 거대한 이웃 중국일까요?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한을 독립적인 동맹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보를 위한 완충지대로 취급해왔습니다. 김정은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에 흡수되거나 꼭두각시 정권으로 전락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국의 그런 야심을 막아주는 일종의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김정은의 핵 개발이나 대미 도발 같은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미국을 향한 게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지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폼페이오 역시 회고록에서 한국에 아무리 많은 미군을 배치하고 최신 무기를 갖다 놓아도 김정은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의 진짜 두려움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있다는 걸 간파한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김정은의 모든 외교적 행보는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고 자신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고도의 계산일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오늘 제공된 자료들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봤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러시아의 경제적 파탄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푸틴 정권에 가하는 정치적 압박, 불만과 불신으로 얼룩진 북러 관계의 실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미국이 아는 중국을 더 두려워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가능성까지. 겉으로 강해 보이는 독재 체제들의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취약성과 두려움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자료들이 보여주듯이 러시아와 북한 같은 체제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한 경제적 전략적 기반 위에 서 있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현재의 국제 질서는 과연 얼마나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위태롭게 서 있는 도미노들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단 하나의 사건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